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 냉장 트럭을 열자 손질된 생닭이 가득 들어차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곳 삼계탕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 하루 입고된 닭은 4,000마리. 저희가 홈쇼핑권 한 35,000마리, 그리고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한 10,000마리 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아마 중복 말복 전까지 계속 이렇게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복더위에 복다림 음식으로 가장 사랑받는 삼계탕. 이곳은 집에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삼계탕 반조리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루 작업 물량은 보통 1,000마리. 먼저 들여온 닭을 커다란 들통에 나누어 담는다. 그리고 닭이 담긴 통마다 물을 받기 시작한다. 그날 작업할 닭은 매일 아침 찬물을 받아 담가 놓는다. 이게 삼계탕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다. 11인내 하고 냄새 잡고 한 2시간 담갔다가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닭을 잠기게 한 다음 소금을 뿌려 넣는다. 그러면 닭의 뱃속에 응고된 핏물이 빠져나와 닭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진다. 아침부터 무거운 들통을 밀고 끌기를 수십 번. 이게 전부 오늘 작업할 생닭이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예상된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영양식이지만 집에서 해먹기엔 번거로운 음식. 그래서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요즘 인기다. 먼저 핏물 뺀 닭의 손질 작업을 시작한다.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손갈데가 많다. 꼬리 부분하고요, 목에 있는 기름이 될 거예요. 기름이 없어야 삼계탕 먹을 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거기 있는 기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목과 꼬리뿐만 아니라 날개 및 껍질 안까지 군데군데 지방이 붙어 있다. 구석구석 작은 지방 덩어리까지 꼼꼼하게 떼낸다. 지방 제거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흐르는 물에 씻어가며 내장에 붙은 찌꺼기까지 깨끗이 빼내야 한다. 근데 이게 손질이 다 돼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손질은 해오진 않아요. 거의 털만 제거해오고 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야 돼요, 직접. 안쪽에 붙어있는 내장은 가위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다. 깊숙이 파내려면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긁어내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벗어 주먹이 안 쥐어요. 이렇게 벗어. 이거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대량 작업이지만 먹을거리인 만큼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욱 신경을 쓴다. 지방과 찌꺼기 제거를 소홀히 하면 삼계탕에서 잡내가 난다. 드디어 생닭 손질 작업을 마쳤다. 손질 작업이 많으니 닭을 들고 나를 일도 여러 차례. 어깨축지부터 팔까지 뻐근하게 절여온다. 다음은 속을 채우는 작업.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에 떨어진 소화력을 되찾아줄 인삼과 대추까지 정성이 반이다. 하루에 한 1,000마리 정도 손질했어요.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복을 앞두고 야간 작업까지 불사하며 며칠째 강행군이다.
구동 자세로 오래 작업하다 보면 여기저기 마비가 온다. 틈틈이 굳은 몸을 풀어줘야 한다. 온몸이 아파요. 다리, 특히 다리. 다리가 쥐가 나고 엄청 아파요. 속을 채운 다음에는 터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리를 꼬아 묶는다. 내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재료 준비를 끝마친다. 손질된 달걀이 향하는 곳은 커다란 찜기가 있는 작업장이다. 간편식 삼계탕은 끓이는 방식이 아니라 닭을 찜기에 쪄내서 육수에 넣는 방식으로 만든다. 찜기에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은 50마리 남짓. 한 번씩 쪄낼 때마다 빼곡하게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한다. 10번 넘게 찌고 있습니다. 저 이 손만 찌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손도 같이 찌고 있어서 두 개 합치면 저희 평균적으로 800마리 정도 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만드는 삼계탕은 육수에 넣고 끓이게 되면 흐물흐물 풀어져서 보기 좋게 만들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찜기에 넣고 고온의 스팀으로 20분가량 쪄낸다. 통을 열자 먹음직스런 닭이 한눈에 들어온다. 닭껍질과 살 사이에 지방이 녹아내려서 쫄깃하고 담백한 맛만 남았다. 지쳐 있을 때 이걸 먹고 좀 보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힘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공장.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를 가공하는 곳이다. 하루 수천 마리의 장어가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나간다. 전화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어 구이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내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손질할 수 하는 작업이죠. 삼복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초.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진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도 여름철 주문량은 감당하기 힘들다. 요즘에는 얼마나 작업하세요? 하루에 한 2, 3톤 떼고 있습니다. 꽁놀이니까 장어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 일이 많아요. 삼계탕에 이어서 보양식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장어. 이곳에서 전국 붕장어의 약 30%가 가공된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 장어가 들어온다. 민물장어와 함께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붕장어. 먼 길을 왔는데도 힘이 넘친다. 언제 잡아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제 배에서 작업해가지고 저희가 진도에서 차에 실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해서 저희가 싣고 오는 겁니다. 붕장어는 갇힌 상태에서는 먹이를 먹지 않는 습성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한 순수 자연산 어종이다. 장어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좁은 수조에서 재빨리 퍼날라야 한다. 장어는 자산 어보에 따르면 머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기록될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그만큼 힘이 좋은 물고기인지라 운반하는 일도 쉽지 않다.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양이? 네, 조업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양이 다릅니다. 오늘은 4,000kg 왔네요. 힘이 뻗치는 장어 4톤을 다 퍼나르려면 어지간한 장정도 쉽지 않은 일. 대형 뜰채에 가득 담아서 좁은 수조 사이를 수십 번 오가야 한다. 일단 작업장의 가장 큰 수조에 장어를 옮겨 놓는다. 펄떡이는 장어를 퍼올리려면 장정 둘이 온 힘을 짜내야 한다. 장어가 가득 찬 뜰채의 무게는 150kg 내외. 기운 넘치는 장어를 감당하려면 체감 무게는 그 2배다. 오늘은 뭐 양이 적어서 그렇지만 많을 때는 몇 시간씩 퍼다 보면 힘들어요. 많으면 15톤까지 날라봤기에 4톤은 그나마 양호한 편. 그렇다고 덜 힘든 건 아니다. 한 번에 많이씩 옮겨야 하기에 최대한 뜰채 가득 장어를 담는다. 바다에서 수조로 서식지를 옮긴 장어들. 하지만 수조 안에 바닷물을 채워 환경 변화를 최대한 줄였다. 장어를 수조 안으로 옮긴 것도 잠시. 다시 작은 뜰채로 건져 올린다. 여전히 녀석들은 힘이 넘친다. 선별을 하기 위해서 퍼내고 장어 가공의 시작은 선별이다. 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뜰채에 있던 장어를 그대로 어딘가에 담그는데 대체 싱싱한 장어를 왜 얼음물에 담그는 걸까? 얼음물에 담그면 장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약간 장어는 죽지 않고 약간 기절한다는 거죠. 힘이 너무 과한 장어를 기절시키기 위한 얼음물 입수. 차가운 얼음 탓에 현저히 움직임이 느려진다. 죽이지 않고 기절시킴으로써 신선도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진다. 장어의 힘이 한풀 꺾이면 비로소 선별 작업이 시작된다. 팔딱이는 장어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장어를 집어내는 작업자들. 눈 깜짝할 새 장어를 골라내 뒤도 보지 않고 던진다. 움직이는 장어를 여러 개 수조에 정확하게 골라 던지는 작업자. 마치 묘기에 가까운 모습. 연륜이 가지는 힘이 놀랍다. 우리 요리하는 사람은 이제 오래된 안개나 빨리 할 수 있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아봐도 알고, 눈으로 봐도 알고, 이런 게는. 손으로 잡아봐도 알고, 감각으로. 선별 작업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눈썰미와 손의 감각. 평균 경력 10년의 베테랑들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 빠른 속도에도 선별은 정확하다. 35cm, 40cm, 75cm까지 9가지로 크기에 따라 9개의 수조에 선별된 장어들. 보통 45cm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대자, 작으면 소자로 구분한다. 아침 8시부터 쉬지 않고 계속되는 선별 작업. 오후가 되면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소나기에 묵지근한 통증이 전해진다. 장어가 미끄러우니까 잡을 때 되는 거예요. 조금 손가락이, 손목이 조금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서서 해야 하는 작업. 체력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선별에 오차가 없게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웬만한 남자도 하기 힘든 일. 하루 수천 마리 장어와 씨름하며 먹고 살기 위해 견디고 버틴 세월이 10년이다.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게이라고 그래. 종일 서가 있대. 막 퍼져버리는 게 집에 가면 퍼져버리는 게. 그래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거 돈 벌러 간다 생각하고 또 나오는 기고 그렇지. 오후 4시 서서히 작업대 위가 비어간다. 물을 만지는 일은 마른 자리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이 든다. 하루 8시간을 꼬박 선별해서 수조가 가득 채워졌다. 수조 안 대가리를 꼿꼿이 든 장어. 그만큼 신선하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크기별로 선별된 장어를 망에 옮겨 담는 작업자들. 본격적인 손질을 위해서 다시 기절 작업을 거친다. 작업장 가가지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어가 이동하는 곳은 1차 가공을 위한 작업장. 장어를 손질해서 회, 구이, 초밥용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 작업을 하는 곳이다. 장어는 사시사철 많이 먹지만 특히 이맘때 주문이 급증한다. 드디어 시작된 손질 작업. 배를 가르고 뼈와 내장을 발라내는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정말 빨리 작업하는 것 같아요. 1초 정도 잡으면 되게 한 마리. 이래는 다 장어 오래되다 썩잖아요. 싱싱한 거 산물로 놔두지. 신선도 안 좋은 거 산물로 풉니까? 붕장어는 살아서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오래 살지만 죽으면 곧 부패한다. 최대한 빨리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칼은 정확하게 아가미 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가운데 뼈를 걷어내고 내장과 피를 말끔히 제거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숙련된 이들만이 가능한 손질 작업. 칼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장어의 상품성이 좌우된다. 많이 오면 뼈가 잘리고 적게 오면 살이 많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뼈에. 그런 게 엮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자체가. 칼이 들어가는 깊이는 등에서 약 1cm. 오랜 세월과 경험이 쌓여야 가늠할 수 있는 깊이다. 뼈와 내장이 깨끗이 제거된 장어. 매끈하고 곱게 손질된 최상품의 장어다. 단단한 뼈를 드러내야 하니 칼날은 늘 예리하게 날이 선 상태. 작업 중에 늘 칼날에 닿는 손가락은 이중으로 골무를 꼈다. 장갑 하나에 하나만 끼면은
금방 이 칼이 잘 들기 때문에 금방 손이 베요, 손이. 자, 보이소? 이 손이 베기에 칼 닿는 쪽에만 두껍게 합니다. 우리 일일이 일만 보고 안 하거든요. 짱을 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다칩니다. 작업하다 수시로 고무장갑을 잘라 더 씌운다. 자주 안 갈면 금세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단한 뼈를 걷어내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손가락에 와닿는 칼날. 자칫 칼이 미끄러지면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게 늘 긴장의 연속이다.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 힘이 좋은 장어 손질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한다. 장어가 생긴 그대로 잘라고 뭐 이 폴로 힘을 너무 많이 줘요. 물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팔이 너무 아파요. 이게 여자들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이지만 이 작업장의 대부분은 주부들이다. 바닷가에 살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 고생 덕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었다. 젊을 때부터 비운 게 이거 뿐이잖아. 할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해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힘이 들어보고 나가서 하고 먹고 산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잡담 한 번, 화장실 한 번 갈 새 없이 이어지는 작업. 산더미처럼 쌓인 장어가 점점 줄어간다. 작업 막바지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는 작업자들. 드디어 1차 가공 작업이 끝났다. 손질을 끝낸 장어는 곧바로 물에 깨끗이 헹군다. 죽은 장어의 피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살 속에 파고들어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장어. 특히 노화를 방지한다는 비타민 E와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돼 있다. 손질이 끝난 장어를 다시 나눠 담는데 주문에 따라 용도에 따라 또 한 번 선별한다. 고기가 크고 작은 거 있으니까 다 종류가 다르니까 선별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나갑니다. 작업장 안 30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고객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속도와의 전쟁이다. 시간 싸움이니까 빨리 처리해야 신선도도 안 떨어지고 여기서 빨리 해줘야 다른 일이 처리가 되거든요. 손질이 끝난 장어는 무게를 달아 포장한다. 보통 크기에 따라 50cm 이하는 회로, 그 이상은 구이나 탕으로 먹는다. 특히 붕장어 구이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많이 나는데 국 종류로 이런 거 갖고 끓여도 맛있고 구이해도 국산해도 맛있고 다 그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붕장어는 영양실조와 허약 체질에 좋다고 한다.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해줄 영양식으로 즐겨 먹었던 것이다. 신선도를 위해 얼음까지 채우고
전국 각지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청소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작업 때부터 바닥까지 대청소가 이루어진다. 하루 비우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깨끗이 또 씻어놓고 가야 돼요. 우리 회사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쉬고 싶지만 위생을 위해 청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장어의 내장이며 뼈는 사료로 쓴다. 장어는 버릴 게 없는 생선이다. 벽에 튄 핏물부터 더러워진 작업대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마친 다음 그제야 장갑을 벗고 무거운 앞치마도 잠시 풀어둔다.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식사하러 갑시다. 일로 열심히 해가지고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예, 밥 맛있게 먹고 올게요. 고된 작업 중의 유일한 휴식 시간. 시장을 반찬 삼아 꿀맛 같은 식사를 즐긴다. 지느러미 굵으면 팔이 아파요. 힘이 들거든요. 밥을 많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힘으로 일을 하잖아요. 집장만 하랴 자식 공부시키랴 빠듯한 살림에 일을 놓지 못한 이들. 김희자 씨는 그중에서도 최고참 마더니다. 시집을 가난한 집에 왔어. 돈이 없어, 신랑이. 애들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 노후에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려고. 그랬어. 하루 24시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늘 손에 습진을 달고 살지만 그래도 내 몸 움직여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그날 오후 다시 분주하게 손질 작업이 시작됐다. 하루 4톤의 물량을 다 작업하기 위해서 손놀림은 더욱 바빠진다. 그날 들어온 장어는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 작업을 고수한다. 1차 가공을 한 다음 다시 선별한 장어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자. 장어를 바로 포장하지 않고 큰 통에 따로 모은다. 포장해 나가는 건 취향에 따라 회나 구이로 즐기는데 바로 데워 먹거나 초밥에 쓰일 장어는 한 번 더 가공 작업을 거쳐 나간다. 2차 가공의 시작은 장어를 물에 씻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곶감만큼 구이용 장어도 주문이 많다. 특히 장어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붕장어 구이가 인기다. 2차 가공은 좀 더 세심한 작업이 이어진다. 먼저 먹기 좋도록 등 뒤에 지느러미를 깨끗이 제거한다. 여기는 구이를 하기 때문에 가시고 그런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처리해서 주는데요, 여기. 이때도 지느러미가 가위 끝에 잡히도록 손가락에 단단히 힘이 들어간다. 끈적거리는 점액질 때문에 껍질 손질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왜 이거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물질이 묻어 있을까봐 제거시키는 거예요. 긁었어. 긁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 이렇게 할게.
장어 한 마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이들의 손을 거친다. 이 장어도 올여름 누군가의 보양식이 될 것이다. 이 차 손질은 훨씬 까다롭다. 민물장어에 비해서 잔가시가 많은 붕장어. 먹을 때 걸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발라낸다. 가위 잡고 딱 안 잡으면 일이 끝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니까 손이 자연적으로 많이 아파요. 작은 가시까지 일일이 빼내다 보면 손가락의 감각은 사라지고 온몸이 녹초가 된다. 그래도 작업하는 손길은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늦춰지면 다음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공팀. 가공실이요? 예. 완벽하게 손질을 끝낸 장어는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한다. 이전의 작업장과는 다른 말끔한 모습의 2차 가공실. 여기서도 헹굼 작업이 반복된다. 깨끗이 헹군 장어를 펴서 석쇠에 가지런히 올리는데 장어를 삶기 위해서다. 양념 소스에 담겨서 아열에가 끓여냅니다. 그걸 이제 또 판에 널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또 제품화시킵니다. 장어를 굽기 전에 양념이 배에 들도록 미리 한번 삶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데워 먹거나 초밥을 만들 때 양념의 깊은 맛이 우러나서 좋다. 석쇠를 층층이 끼워서 10개씩 쌓은 사각의 통. 이걸 통째로 소스에 담근다. 간장물처럼 보이는 갈색 소스. 매일 새벽마다 만드는 이곳의 비법 소스다. 양념에 삶으면 좀 맛이 추가가 되잖아요. 맛이 추가가 되니까. 소스가 팔팔 끓어오르면서 장어 육질 깊숙이 맛이 스며든다. 25분 후 장어가 든 통을 건져 올린다. 이때 엄청난 전기가 작업자의 온몸을 감싼다. 게다가 소스를 머금은 장어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이 통 6개를 넣고 빼야 한다. 무거운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소스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전기. 고개를 숙일 때마다 숨이 막힌다. 90도에서 100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습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화상 입기도 해요. 소스에 담갔다 빼는 작업만 하루에 10번씩 반복한다. 최대한 소스를 빠지게 한 다음 무게를 덜어내고 하나씩 들어 나른다. (20대의) 젊은 체력으로도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이게
전체 무게하고 합쳐지면 보통 체감상 20-30kg 되거든요. 무겁죠, 많이. 오전 중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오후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위생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삶는 과정을 거친 장어는 양념 맛이 가미될 뿐만 아니라 육질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여기에 양념을 한 번 더 바르면 초밥용 장어로 맞춤이다. 삶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에 살짝 데쳐 양념을 발라 굽기도 한다. 흰 장어에다가 이렇게 소스칠을 해서 요 그릴에 구워가지고 집에서 렌즈에 돌려가지고 한 2분 정도 데워서 드실 수 있게끔 우리 즉석식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편식 장어구이. 집에서 직접 소스를 바를 것도 없이 손질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앞뒤로 양념을 바르고 오븐에서 굽기 시작한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장어. 살짝 데쳐 구웠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다. 장어는 손질도 까다롭지만 굽는 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장어를 등쪽부터 굽는데 굽고 나면 이렇게 또 소스를 한번 발라줍니다. 기계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구울 수가 없거든요. 전부 사람 눈이나 사람 손을 통해서만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성스레 구석구석 양념을 바른다.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건 좋은 재료, 맛깔난 양념, 그리고 정성이라는 삼박자일 것이다. 먹는 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이들의 마음이 더해져 보양식보다 귀한 값어치를 갖는 게 아닐까. 이 음식이 지친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낸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끝낸 장어를 나란히 널어서 말린다. 정성껏 만든 장어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주로 이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 대만 이쪽 수출이 되는데 국내 판매용으로 할인 매장이나 이쪽으로 조금씩 판로가 있어가지고 판매용.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한 이들이 있다. 작업을 새벽 5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아줌마들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한 2시간 정도 작업 전에 기회를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들이 먼저 일을 해놓아야 한다. 헐떡이는 장어를 얼음물에 담가 기절시키는 작업. 하루 3-4톤 물량을 맞추려면 미리 해놓는 수밖에 없다. 전날 바다에서 잡혀온 장어는 아직 기세가 등등하다.
빨리 기절시키려면 얼음물에 골고루 섞어줘야 한다. 애들이 얼음물에 이제 기절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밑에 있는 고기도 얼음하고 잘 익게 되죠. 뻣뻣한 장어가 얼음과 섞여 있어 있는 힘껏 저어주다 보면 팔이 빠질 듯 아파온다. 이렇게 저어주기를 30여 분. 대부분 장어가 기절해 가라앉았다. 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도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자금량에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 이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만들어진다. 장어 원래 몸이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 여름에 건강했으면 좋습니다. 경북 포항의 죽도 위판장. 이른 새벽부터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의 거래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어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문어라는데요. 이거는 대왕 문어. 이게 커가지고 이제 대왕 문어 되는데 이게 이제 대왕 문어. 대왕 문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이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25에서 30kg 사이입니다. 요거는 돌밭에서 하는 문어들. 왜냐하면 먹이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 붙어 있다가 먹이 활동하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문어는 동해 먼 바다에서 조업해온 피문어입니다. 문어가 저 살이 야물고 맛이 더 달고 그래요. 살이 야물어가지고. 그날 들여온 문어는 즉석에서 뜨거운 물에 삶아줍니다. 지금 선물 삶는 거는 한 10분 삶고 나서 한번 만져줘야 됩니다. 문어의 크기에 따라 익히는 시간을 조율해 줘야 한다는데요. 약 10분간 문어를 익히면서 반복적으로 솥 안을 저어줍니다. 익으라고. 잘 익으라고. 밑에는 잘 익지만 위에 여기 뭉쳐있는 부분은 잘 안 익어요. 이 부분이 잘 안 익어서 눌러줘야 돼요. 동해안 대문어는 익혔을 때 붉은 빛이 난다고 해 피문어라고 불리는데요.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저어주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눈이 열기가 올라오면 눈이 익을 정도로 눈이 건조해서 자기 전에 냉 마사지 하고 자야 돼. 안 그러면 다음날 눈이 아파서 건조해. 사계절 내내 뜨거운 불 앞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드디어 문어 삶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운 붉은 빛으로 골고루 잘 익었네요. 이렇게 익혀낸 문어는 식혀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칼집을 넣어준답니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삶고 난 이후에는 칼집을 넣어줘야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작업. 잘 익혀낸 문어를 볼 때면 보람을 느낀다는군요. 항상 삶아놨을 때 뿌듯하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어 조업이 한창이라는 강원도 강릉의 영진항. 해가 뜨기 전 문어잡이 배의 출항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는데요. 오늘 병포 앞으로 갑니다. 수심은 35m, 30m. 며칠 전 미리 뿌려놓은 통발을 찾아가는 길. 어장에 도착하자 불빛을 비춰 통발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네, 저희가 맞아요. 이건 언제쯤 넣는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거의 7일 기준으로 거의
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걷어요. 바다 위를 찬찬히 살펴 통발의 위치를 표시해둔 부표와 깃발을 찾습니다. 양망을 준비하며 만선의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대 반 설렘 반 뭐 그런 거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히면 또 괜히 서운하구만. 통발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이제 끌어올릴 차례. 통발을 연결해 놓은 줄을 천천히 끌어올려 줍니다. 일주일간 바닷속을 누볐던 통발. 그런데 처음부터 비어있는 통발이 올라왔네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아, 한 틀에요? 예. 저희 이거 120개요. 오늘 3개 합니다. 그럼 360개. 이제 양망을 시작했으니 실망하긴 이르죠. 다음 통발에서 그리 크진 않지만 문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던 대문어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인데요. 피문어야. 피문어? 대왕문어라고 그러죠? 네. 피문어 같은 경우는 돌문어랑 좀 틀리게 바위 틈 그런 데서 살아요. 돌문어의 경우 주로 남해에서 잡히고 동해는 피문어의 주산지랍니다.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게 큰 문어 아니에요. 크면 얼마나까지 큰데요? 큰 거는 20kg, 10kg 막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동해안에 서식하는 피문어는 다 자라면 무게는 최대 50kg, 크기는 성인의 2배까지 커져 대왕문어로도 불리는데요. 짬이라 부르는 바위 지대를 좋아해 수시로 몸 색깔을 바꿔 자신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 조업에 희망을 밝혀주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통발을 당기는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텅 빈 통발들 사이로 반가운 작은 문어 한 마리가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방생 사이즈. 600g 안 돼서 다 놔줘야 됩니다. 커서 와라! 좀 아깝겠어요. 아, 별로 안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한테 잡힐 거니까.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600g 미만의 문어는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문어를 잡기 위해 뿌려둔 통발이지만 심심치 않게 다른 어종들이 걸려들기도 하는데요. 해상. 얘는 뭐예요? 성대 같은데 잘 안 먹어요. 대부분 창거리로 사용된답니다. 통발에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꾸럭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장어도 잡히고. 양망 작업 중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다른 배에서 뿌려둔 통발과 줄이 엉켜버린 건데요. 조업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랍니다. 줄을 끊어낸 후 다시 연결시켜 바다로 던져주는데요. 꼭 묶어줘야 돼요. 한 줄 잃어버리면 손해가 어느 정도 나게 돼요? 거의 100만 원? 통발을 당기는 양망 작업을 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투망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발 안에 미끼로 쓸 물고기를 넣어주는데요. 아, 정어리. 정어리? 예, 예. 이게 그 물속에 냄새가 잘 전달됩니다. 양망이 끝난 통발은 바로 미끼를 넣어 다시 투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데요. 앞에서 빨리 하는데 뒤에서 늦게 하면 일이 계속 밀리고, 뒤에서 빨리 하는데 앞에서 늦게 하면 뒤에 있는 분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좀처럼 문어 소식 없이 빈 통발들만 올라오는데요. (300여) 개의 통발을 끊임없이 당겨 올리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있어. 힘들어요. 문어라도 잡혀 올라오면 힘이 나련만 비어있는 통발에 한층 더 지치는 기분인데요. 안 올라오면 좀 힘들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일단 좀 잡혀야 재밌는데 안 잡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잡히면 다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순 없죠. 다음 어장으로 이동을 해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발. 이번엔 문어 한 마리가 보입니다. 크기도 제법 실해 보이는데요. 기다리던 문어의 등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냥 문어입니다. 너무 타졌다. 아이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서 올라오네. 마중물이 된 듯 연속해서 문어가 올라오는데요. 만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면 치레는 하게 된 것 같네요. 일주일 만에 걷어올린 300여 개의 통발. 기대만큼 많은 문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없었어도 그래도 좀 잡아서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통발을 바다로 던지며 투망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계속 돌아가면서 다음 거 바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더 많은 문어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어잡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발 조업과 연승잡이입니다. 새벽녘에 해 뜰 때 문어가 가장 잘 물어요.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갈 거예요. 네? 조금 나가서 나라고. 여기서부터 가면 안 돼요? 점 찍어둔 어장은 이미 다른 배가 선점한 상태. 하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자리 없네. 자리 잡는 거 중요한가 봐요. 치열해. 왜 그렇게 치열해요?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문어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에서는 문어를 연승 조업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장으로 이동하자마자 서둘러 낚싯줄을 던져 넣습니다. 하나의 낚싯줄에 미끼와 갈고리가 달린 어구로 문어를 잡는 연승잡이. 인조 가재입니다. 인조 가재 미끼. 문어 미끼인데요. 옛날에는 저 돼지비계 생미끼를 주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인조 모양으로 해서 가짜 미끼를 주로 쓰고요. 네. 여기서는 지갈이라 그럽니다. 지갈이. 가재 모양의 인조 미끼에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달려있는 지갈이. 보통 40여 개의 지갈이를 던져 조업을 한답니다. 던지고 나면 막대를 이용해 줄을 쳐주는데요. 줄이 엉키지 말고 잘 풀리라고. 문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져놓고 부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끌고 가요. 네, 끌고 가죠. 여기가 문어예요. 저 녀석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탁 덮치는 거예요. 완전 순식간에 덮칩니다. 바위 지대 근처에 미끼를 던져 넣어 문어를 유혹해 낚아 올리는 연승잡이. 아무리 큰 문어라도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데요.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도 하고. 미끼를 던져놓고 나면 이제 다시 처음 뿌려놓은 곳으로 돌아가 입질이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부표 하나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동하며 확인하는 작업. 신호가 온 걸까요? 부표를 확인해 본 후 줄을 당겨 보는데요. 문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는 600g 미달이기 때문에 방생합니다. 더 커서 잡혀 죽어라. 문어 잡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물이 많이 가면 푹 잠겨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돌에 걸렸거나 문어가 잡혔거나. 부표의 움직임으로 입질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부표를 들어 무게를 확인해 보면 문어 포획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이번엔 제법 묵직한 녀석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그랬다. 아니 나올 상황이 아닌데 뭐가 걸려가지고. 땡길 때는 마음이 어땠었는데요? 설레죠 설레. 문어 대신 커다란 해초가 걸려든 상황.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 제발 문어 이게. 큰 문어 나와라. 얍. 주문이 통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갖고 부표를 당겨 올려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엔 문어가 걸린 걸까요? 바다 깊은 속에서부터 존재감을 뽐내는 녀석.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얘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더 반가운데요. 다시 기대감을 갖고 줄을 당겨봅니다. 연속으로 걸려든 문어. 빈손으로 돌아갈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지는데요. 600g 이상의 문어만 조업이 허가돼 있다 보니 문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요 녀석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1kg 되겠어요. 근데 왜는 다리가 하나 없나요? 아, 예. 서로 이제 싸움한 거예요. 실제로 문어가 다른 문어를 먹고 있는 거를 같이 두세 마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부시성이 이 안에들이 강해요. 연속 2마리를 낳고 난 후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을 해보는데요. 제발. 그런데 줄을 당기는 중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뚜둑 소리가 났다, 뚜둑. 왜요? 아이씨. 왜? 바늘 하나가 빠졌어. 이제 바늘 몇 개 안 달렸어. 꽂힌 게 몇 개 없어. 실망도 잠시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 보는데요. 묵직한 무게의 문어가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됐어. 오늘 촬영 됐어. 자, 여자. 어우. 야, 얼굴 들어라. 한 10kg 정도 되겠어요, 10kg. 작은 문어들 사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녀석이네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마, 널로. 양은 많지 않지만 수확이 있었던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그 젊은 사람들이 문어 잡는 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바다, 다시 무트로 돌아갑니다. 동해 바다에서 낚아올린 문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이 있다는데요. 이거 좀 맛있게 썰어가지고 내가 내드려라. 문어는 크기에 따라 맛도 가격도 달라진다는데요. 이 자체가 원래 하면은 작은 게 더 비싸요. 더 조금 좀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쫄깃하게 삶아낸 문어를 먹기 좋게 썰어주면 문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어 숙회가 완성됩니다. 초고추장이나 기름장에 콕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나무에서 직접 잡아 올려주셔가지고 삶아서 해주신 그 기억 때문에 문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문어 스틱에는 진짜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런 맛 나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맛과 영양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건강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장어와 함께 먹는 방법이랍니다. 장어 문어 둘치기.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따로따로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장어와 채소를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볶아낸 후 데쳐낸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주면 장어 문어 두루치기 완성입니다. 담백한 장어와 쫄깃한 문어의 만남인데요. 시원한 맛을 내는 채소와 함께 문어를 넣어 끓여낸 문어 연포탕까지 문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낙지로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문어로. 장어 문어 두치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네. 먹기 좋은 크기로 문어를 자른 다음 잘 섞어주는데요. 장어랑 문어랑 같이 곁들였어? 장어와 문어의 조합 어떤가요? 홍어 삼합이 있듯이 문어랑 또 장어랑 이게 엄청 잘 어울리고 감칠맛이 있고 진짜 맛있네요. 장어에 문어에 이 뭐 최고 환상의 조합 아니에요. 올여름 뭐 봄이 막 여름아 가라. 부산광역시의 한 공장. 대량의 문어를 가공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문어를 맛볼 수 있도록 생산 판매하고 있답니다. 국내산 자숙 문어입니다. 겉에서부터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자숙 문어. 하루 작업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작업량은 1,500kg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문어를 즐길 수 있도록 가공 생산하고 있는 자숙 문어.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어 가공의 첫 단계는 손질입니다. 냉동 상태로 들어온 문어를 해동시킨 후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국산 문어고요. 배에서 잡힌 대로 그대로 이제 동결이 된 상태로 저희한테 입고가 되면 내장 제거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문어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 한 마리씩 손으로 일일이 내장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에가 내적을 안 하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생선 내장 제거 안 하면은 냄새 나듯이 좀 그렇겠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드는데요. 얼려놨다 해동시킨 문어로 하는 작업. 손가락이 시리고 아픈 경우도 많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손가락 아파요. 내장 손질이 끝난 문어는 세척 단계를 거치는데요. 보시다시피 문어에서는 찐이 나오니까 찐하고 빨판 사이에 있는 때들 제거하려고. 문어의 빨판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꼭 필요한 세척 단계. 문어를 넣고 1차 세척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200kg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작업은 한 100kg 내외로 움직입니다. 1차 세척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번엔 사람의 손을 이용한 2차 세척에 들어갑니다. 시계에서 다 안 씻기는 걸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문어의 빨판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사람의 손으로 씻어내는데요. 하나하나 다 씻어야 돼. 손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밖에 없어. 꼼꼼하게 세척해주면 안쪽에 끼어있던 이물질까지 제거가 된다는데요. 깔끔하게 세척된 문어. 2차 세척 전후 확실히 달라졌네요. 2차 세척을 한 후에는 문어를 크기별로 나눠 분류해 줍니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크기별로 삶는 시간이 다 달라요. 크기에 따라 익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는군요. 1.5톤 분량의 문어를 일일이 한 마리씩 손질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작업자들의 손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2차) 세척까지 끝나고 난 후 깔끔해진 문어는 약 100도씨의 물에 삶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삶는 양은 약 100kg. 끊임없이 저어주며 문어를 익혀주는데요. 계속 문어를 저어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고기가 잘 펴져서 골고루 잘 익으라고 지금 고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99도의 온도에 맞춰 끊임없이 문어를 익혀내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문어가 다 익을 때까지 저어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덥지 않으세요? 매일 해서 안 덥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워가며 반복되는 작업. 문어가 다 익고 나면 식혀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가운 물에 넣어 1차로 식혀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적당히 잘 삶아졌는지 확인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잘 삶아졌어요? 네. 문어 중에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까지 익은 느낌을 가지고 이 정도로 확인합니다. 한 차례 차가운 물로 식히는 과정을 거친 문어는 이번엔 얼음물에 담고 한 번 더 식혀주는데요. 이 과정을 꼭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음에 넣으면 고기가 더 쫄깃쫄깃해지고 색감도 더 밝게 나옵니다. 아, 쫄깃한 식감이 눈으로도 느껴지는군요. 차갑게 식혀낸 문어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어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해준 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건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문어가 삶아서 나오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크기의 문어는 통째로 모양을 잡아 포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포장된 문어는 마트와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문어는 어느 정도 크기가 맛있나요? 1kg대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커도 질기고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좀 맛있고 다 맛있어요. 크기가 큰 문어는 포장 전 다리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초밥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어 초밥용으로. 자른 문어 다리는 맛있는 문어 초밥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깨끗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소비자들께서 맛있게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찾은 문어를 만나봤다면 이제 서해의 보양식을 만나볼까요? 수조에서 싱싱한 상태의 낙지를 꺼내고 있네요. 안에서 뻘에서 잡은 낙지고요. 예, 탕탕이 하려고.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같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낙지는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여겨왔는데요.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싱싱한 낙지를 잘라 참기름과 양념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맛있게 즐기는 낙지 호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분만. 양념을 바른 후 맛있게 구워내면 완성되는 음식인데요. 예전에는 집으로 감아가지고 한번 쪄가지고 불에 구워냈거든요. 중작불에. 제사 음식에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빼야 돼. 소고기 나왔습니다. 네. 매콤한 양념과 함께 즐기는 낙지 호롱구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연포탕까지 낙지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낙지 호롱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연한 다리 부분부터 돌돌 돌려가며 머리까지 한 입에 먹는 거라는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드셔보셔야지. 시원한 연포탕 국물에 쫄깃한 낙지 탕탕이까지 기운이 나는 음식들인데요. 하하, 낙지 음식 드셔보니 어떠신가요? 해물 때 먹으면 효과 오죠. 펄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입에서 아주 살살 녹습니다. 갯벌의 대표 보양식 낙지. 반짝이던 바닷물이 물러가고 나면 드러나는 갯벌. 이 갯벌 위에서 낙지를 찾아 나선 이가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4시간뿐. 그 사이 부지런히 갯벌에서 낙지를 찾아내는데요. 수십 번의 가래질이 끝나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낙지 한 마리. 발이 가늘어요. 낙지가 커도. 그래서 세발낙지, 뻘낙지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 낙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임산부라든지 어린애들, 성장기 어린애들한테 특히 좋고요. 여자분들, 빈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식재료 낙지인데요. 갯벌에서 직접 잡는 낙지에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무안파는 게르마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지에서 단맛이 나요. 그 게르마늄을 뻘에서 자란 게라든지 조개류 그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낙지가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죠.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오가며 낙지를 찾는 작업. 능숙한 작업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갯벌을 파는 족족 한 마리씩 모습을 보입니다. 낙지를 잘 찾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는 뻘이라서 낙지 구멍을 잘 아는 사람은, 안 그러면 낙지 숨통. 낙지가 숨어 있을 구멍을 발견하고 나면 발로 눌러 낙지가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네. 이게 낙지 숨통이에요. 낙지 구멍이 확인되고 나면 갯벌을 깊게 파내 낙지를 잡는 겁니다. 낙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수십 번의 가래질이 이어지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낙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이런 거 잘 봐야지. 빨리 파 들어가야지. 늦게 파면 팔수록 낙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갯벌 위를 걸어다니며 시선은 바닥을 향하는데요. 낙지 구멍을 발견하면 재빨리 파고드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낙지 서식지를 찾아내는 것도 갯벌을 빠르게 파내는 것도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라는데요. 제가 배울 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바다에 있는 구멍은 구멍대로 다 파봤어요. 낙지 구멍인지 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2년, 3년 동안 낙지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늘었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터득한 방법으로 매일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 올린다는데요. 바다가 보물창고죠, 저한테는. 일반 사람들 월급 타는 느낌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지만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파고들었지만 낙지 한 마리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니. 지금은 파는 구멍도 있지만 움직이는 구멍이 더 많아요. 어떻게 들어가면 동그란 구멍이 생기고 또 어떻게 들어가면 길쭉한 구멍이 생기고, 그거는 낙지가 들어가는 자리를 봐야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낙지 조업. 끊임없이 갯벌 위를 걸으며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걷기조차 쉽지 않은 갯벌 위를 온종일 누빕니다. 갯벌에서 한 10km 정도는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6월 말이면 약 한 달간의 낙지 금어기가 시작되는 무안지역. 그 전에 조업량을 마치기 위해선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곧 산란기에 들어가는 낙지는 구멍만 만들어 놓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없어, 나가버렸어. 아이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주문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그늘 하나 없는 갯벌 위에서 반복되는 작업. 낙지라도 잘 잡히면 기운이라도 날 텐데 처음과 달리 빈 구멍만 발견하는데요. 가래질을 하는 손에도 힘이 빠집니다. 또 없어. 아, 사라졌어요? 아니, 없어, 나가버렸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구멍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갯벌을 파내는데요. 기운이 빠져 지쳐갈 때쯤 낙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수십 번의 가래질이 필요한 작업.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할 것 같죠? 아우, 힘들죠? 온몸에 밤 되면은 자다가 다리에 지나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을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거든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된 작업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에 또 한 마리가 잡혔네요. 낙지잡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다는데요. 남들 꽃 피고 할 때는 바다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또한 아빠가 일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낚시 조업이 시작되면. 어느덧 작업이 시작된 지도 3시간째. 저 멀리 물러나 있던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모르면 죽죠.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 키가 넘는 데 머리에 민물하고 전물하고 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 자체를 모르고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잠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 부지런히 갯벌을 누비며 낙지를 찾아 나섭니다. 갯벌 위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작업. 그래도 낙지를 잡으며 위안과 희망을 얻는다는데요. 갯벌과 낙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나한테는 생명이고 또한 저희 가족한테도 생명이죠. 낙지로 먹고 사니까. 어느덧 갯벌 위로 밀려 들어온 바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반나절 갯벌을 누비며 얼마나 낙지를 잡았나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통 가득 낙지들이 들어있네요. 제가 무게로 봤을 때는 한 60개 좀 넘을 것 같네요. 60마리. 이렇게 잡아 올린 낙지는 주변 가게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갯벌 위를 누비며 직접 자신의 손으로 낙지를 잡아 올리는 일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는 작업자. 힘이 닿는 한 갯벌 위 그의 일과는 이어질 겁니다. 내 힘으로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 좋은 낙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어서 좋고, 그래서 하루가 또 보람찹니다. 또 이 하루가 이렇게 끝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내일은 또 더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